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의 변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박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저 남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원 아니십니까? 네, 뭐 무려 당협위원장이죠. 아, 예. 무려. 예. 어떻게 투표는 하셨고요? 아예 그 월요일날 뜨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예, 뭐 누구를 찍으셨는지는 여쭤보면 안 되는 거고. 아, 그럼요. 본인이 찍은 분이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 찍은지 알겠는데요? 아, 그래요? 알 것 같아요. 아니 뭘 또 알 것 같으세요. 왠지 알 것 같아요. 누군데요? 한번 맞춰봐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요? 이거 뭐 워낙 박빙 승부라고 다들 그러니까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 열어봐야 아니겠습니까?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꼭 정말 박빙일까부터가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깠을 경우에, 네. 근데 박빙의 기준은 어디까지로 놔야 됩니까? 뭐 한 3% 안쪽 그 그렇죠. 정도여야지 박빙 아닐까요? 득표율 차가 예. 최종적으로 네, 그죠? 네. 한번 보죠. 뭐 내일 모레 뭐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우리는 사법논담이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인데요. 어제 손준성 검사가 조사를 받았고 오늘 뭐 김웅 의원이 조사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손준성 검사 불러서 조사하고 김웅 의원 불러서 조사하면 뭐 거의 이제 조사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도 가능할 것 네, 같은데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도 그러니까 만약에 윗선까지 안 간다면 마무리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 손준성 검사 휴대폰이 아이폰이 아니면 갤럭시였으면 그거 포렌식 돌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아이폰이니까 또 이스라엘 보내느니 마느니 이게 또 엄청 장기화될 거라서 그거를 못 기다린다라고 하면 손준성 부르고 김웅 의원 부르면 뭐 끝나는 거죠 사실. 사실은 이 사건은 실제로는 손준성을 부르지 않아도 기소도 가능할 정도로 물증이 있어서 증거들이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 SNS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진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좀 합시다. 아니 네. 자기는 반송한 거라고 주장한다면서요, 손준성 검사가. 이거 뭔 저는 말이에요? 솔직히 반송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디지털로 받았는데 반송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반송은 자기한테 보내준 사람한테 되돌리는 게 반송 아니에요? 본인 얘기는 이런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본인 그러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했냐면 고소 고발장들을 많이 받는데 필요 없는 거를 반송을 하니까 그 반송한 게 흘러 돌아다니다가 김웅한테 갔다가 저 조성은한테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짠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변명입니까 이게? 그게 말이 안 아니 그 고발장 내용 보면 그날 아침에 벌어진 일이 또 거기 다 아니, 그러니까요. 기재돼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메시지에 보면 다른 사람 특정해서 자기가 메시지를 보내요. 누구 얘기하면서. 그걸 따지면 사실은 논리가 궁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억 안 난다, 모른다, 반송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수사 전문가시잖아요, 검사면. 수사 전문가 차장 검사급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반송이라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받은 말 그대로 자기가 받은 걸 그냥 그 사람한테 다시 전송했다 이건데 받은 걸 뭐 하려고 다시 전송해요 사실은. 혹시 그 그렇죠. 예. 출석 통지서 반송한 걸 헷갈려서 그 얘기한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가 뭐 별로 관심 없는 걸 누가 나한테 자료를 보내주면 뭐 아니 저는 이거 못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답장을 안 하든지 그럼 되는 거지. 뭐 디지털 파일을 반송한다? 뭐 저는 그 얘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박 변호사님 얘기 중에 아까 이게 조사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난번에 그 손준성 검사한테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저희가 막 인터넷에서 보면 공수처 놀리면서 공수처 상 줘야 되겠다고 무슨 상이냐 뭐 성명불상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건 아재 개그인데. 예, 좀 아재 개그죠. 그 검찰 간부나 뭐 실무자들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성명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공소장에도 이렇게 쓰면은 이거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공소장 못 쓸 것 같아서 지금 어제도 보면 손준성 검사 와가지고 거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는 뭐 관련 없다. 나는 뭐 작성도 안 했고 뭐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직권 남용도 아니다. 뭐 법리적인 주장도 하고 설령했더라도 내 직무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해서 갔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상황에서 저는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제 전망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예. 않고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성명불상이라고 했고 끝까지 이제 모른다고 모르쇠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사람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특정은 가능할 겁니다. 예컨대 담당관하고 파견 검사
2명 정도 떠오르고요. 그 밑에 검찰 수사관들이 조회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 특정이 불가능하지 심증이나 뭐 어떤 그 몇 명으로 추려할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 중에 한 명이겠죠. 뭐 아닐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 뭐 근데 더 문제가 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결국은 그 검사들도 수사 협조하지 않았고 정보 정책관실의 수사관들도 전혀 수사 협조하지 않았고 이렇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놓고 피해자들 불러서 뭐하라 이 사람 다 조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그럼 사법적 쟁점으로 네. 그러니까 사법의 논리로만 한번 한정을 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 관점에서 의혹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네. 그다음에 고발장을 누가 보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몸통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세 개죠. 근데 네. 세 개 몸통은 빼고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는데 고발장 보낸 것만 밝혔다. 그러면 사법적으로 뭐에 걸리는 겁니까? 법적으로? 사실은 그게 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그걸 보냈다고 해서 무슨 뭐 직권남용 이런 게 성립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의 판결문을 이렇게 무단으로 보고,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작성해서 전달만 해도 그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선거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전달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그 작성자와 전달자가 공모 관계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전달자한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아니요, 없어요. 근데 그 작성 자체가 딴 데 작성되지 않았고 대검이나 검찰청 문서로 작성이 된 거라면 본인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작성에 관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건 정황이고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나눠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아무개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면 그래서 작성 주체를 만약에 명시하지 못하면 전달만 만약에 밝혔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방해죄는 성립할 수가 근데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거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고발장 내용이 그 특정 후보를 겨냥한 고발장이냐 이 문제가 그럼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예컨대 최강욱 이제 당시 후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최강욱 후보가 있고 그거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 이 사람들을 유리하게 해석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도 보기 좀 어렵다고 보지만 만약 그것만 떼서 보낸 것만 따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방해죄는 성립할 여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보자 X. 당연하죠. 그 문서에 이제 빠져나온 개인정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문제는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이 지금 그 같이 동반해서 그렇죠. 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제일 그러니까 심플한 거 오히려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냥 저는 작성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밖으로 낸 것만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될 거라 좀 보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법적으로만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아닙니까? 그거는 처벌해야 되는 행태라고는 보지만 예. 우리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려고 하는 걸 처벌하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업무상 그 개인정보를 쉽게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주는 직원인데 네. 그러니까 뭐 이래서 천하람 변호사의 주민등록 등본을 유출했다 그렇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가 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래야 되지. 뭐 일회성으로 내가 받은 판결문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것만 가지고는 보통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가 잘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튼 이거는 어차피 근데 제 생각에는 공수처에서 뭐 그 사람을 특정하든 안 하든 기소는 할 거예요.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치적인 그런 게 없는 사건이면은 요것만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이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기소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작성 그 시점에 그러니까 수정관실 2명이 제보자 X의 그 판결문을 열람했다. 예. 지금 공수처가 이걸 밝혀냈다는 거 밝혀냈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수사 협조를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밝혀낼 수 없는 거고요. 네. 아마 손윤 검사는 뭐 끝까지 이렇게 얘기할 걸로 생각이 들고 나머지 그 정책관실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로 핑퐁 치겠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판결문을 검색했는데 그게 그날 담겨져 있고 딱딱딱딱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는데 아무도 상관없이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 조사할 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저는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방어권도 행사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고 검찰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마 납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수사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영장은 비록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는 네. 이게 없다고 봐서. 그런데 저는 이 증거들만 해도 범죄 혐의 입증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그 정황 가지고도 고발장의 작성 주체까지도 특정해서 그렇죠. 기소할 당연하죠. 수 있다 이런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는 이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판결문 몇 개를 보는 것 봤던 거하고 연결해 보면 정황 증거가 거의 그냥 확실하다고 봐야 예를 될 것 들어서 같습니다. 고발장 내용에 제보자 X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그날에 두 명이 검색했고요. 제보자 X의 어떤 판결문을 검과 열람을 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연관성 있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법적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증거 능력이야 있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냐? 왜냐하면 그리고 일단 공소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 소송은 예외적으로 그런 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공동으로 소송을 하면서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게 예외적인 형태로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예외적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형사 소송이야말로 예를 들면 피고인을 이 또 하나의 행위인데 A 아니면 B가 했습니다라고 기소할 수는 없어요. A와 B가 공범 네, 관계라고 공범 관계입니다라고 묶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범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공범 범위나 피고인 특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느냐. 근데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칠 때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방법은 그거죠. 성명물상의 작성자와 손준성이 공모하여 이걸 했고 전달은 손준성이 했다.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걸로 아마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근데 열람한 두 명을 특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작성의 어떤 주체로? 뭐 그렇게 할 아니, 근데 수도 진짜 있겠죠. 네, 근데 이해가 쉽지는 안 않을 돼요. 겁니다. 그 정도만 일반인 가지고. 경찰에서 이걸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논란될 것도 없어요. 바로 뭐 근데 검찰이 되니까 하도 막 반명 그 몇 명 되겠습니까? 몇만 명 있습니까? 수정책까지 제가 인원이 계속 줄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열 몇 명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뭐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고 공수처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입을 쭉 닫고 있는데 어떻게 더 고문합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사법적으로 적용해서 기소할 수 있습니까?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짜고 쳤어야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중간 단계가 손준성이었던 거예요. 손준성이가 주면서 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야 되는데 손준성은 완전 모르쇠로 일관해요. 이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금 그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냥 넘겨짚고 그냥 기소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 중에 뭐 예를 들면 경찰이라고 아니면 다른 조직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뭐 예를 들면 10명짜리 조직이라고 해도 그중에 누군지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 돼요. 경찰이라고 해도 뭐 10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기소할 제가 수는 말씀드리는 없어요. 거는 검찰 기관이라는 거는 누구를 수사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이고 공직기관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고소장 써가지고 너 고소해달라 해가지고 그거 수사하면 그거 제대로 수사가 됩니까? 아, 그럼요. 그런 상황이 된 거라면 옆에 이제 있는 공무원이라면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모르쇠 일관하고 휴대전화 이렇게 다 안 알려주고 그러놓고 국민들을 뭐 어떻게 조사합니까? 국민들 그냥 부르면 가지 말고 가면 다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버리고 휴대전화 아이폰이면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고 이래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 그런 게 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새길로 잠깐만 빠져보겠습니다.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이야기 하나만 화두를 던져보겠는데요. 자, 공무원들의 지금 이제 핸드폰 비번을 못 풀어서 헤매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공직 수행에 필요한 핸드폰과 개인 핸드폰을 나눠서 썼고 개인 핸드폰은 근무 시간 외에만 썼다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개인 핸드폰을 제출하고 비번을 풀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안 되죠. 왜 안 네. 됩니까? 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아니, 침해할 것 제가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단서를 예.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핸드폰 쓸 그 근무 중에 자신의 핸드폰을 썼다면 근무의 어떤 직무 수행의 일환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걸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점을 한번 그러려면은 저희가 이제 회사를 다룰 때 저도 회사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고 치면 그 요즘은 사적으로도 포렌식 많이 돌리거든요. 네. 제가 뭐 해고 소송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근데 그러려면은 그게 법인 폰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법인에서 돈을 주고 개통해가지고 준 폰이어요. 아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네, 없네. 당연하죠. 그 정도고 개인 폰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니 사실. 이제 전제를 예. 다시 진행자가 다 하셨으니까 네. 예컨대 분류가 가능하다면 그건 알려주는 게 사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 폰이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개인이 돈 내고 개인이 쓰는 거를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픈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 단서가 뭐냐면 개인 폰인데 그 개인 폰을 근무 시간에 업무 용도로도 썼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걸 그거를 분리할 수는 없죠. 예, 개인 일단 개인 폰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힘들죠. 네, 그렇죠. 분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라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분의 진실이고 네. 또 거기에는 어떤 네. 공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반대로.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공직 사회에서 공적인 자료가 개인의 핸드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공적인 업무망과 개인의 그거를 분리해야 되는 그 책무가 국가한테 있는 거지. 업무한테도 쓰니까 이거는 너 프라이버시는 무조건 다 업무 폰으로는 하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업무 폰이면 괜찮은데 개인 폰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뭐 어쨌든 간에 뭐 무슨 질문을 드리는 건 알겠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상상의 영역이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참 드리기는 싫은데 이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다 휴대전화 버리고 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다 그러고 네. 유동규만 잘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유동규도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무슨 어쨌든 잡혔고 비밀번호 예. 알려줬잖아요. 유동규 어차피 버렸다가 버렸다가 나중에 걸리니까. 뭘잘 협조해 주는 아니 어쨌든 간에 비밀번호 알려줬다면 안 알려줘도 그만인 거예요. 아니 지금대로라면 뭐하러 비밀번호 거기 알려줍니까? 안 들어 뭐 요즘 새로 개통한 폰이니까 그건 뭐 별로 아니요 제가 봤을 없으니까 때는 그랬겠죠. 제가 봤을 예. 때는 저도 아이폰이거든요. 저도 절대 안 알려줄 겁니다. 이제 왜냐 안 근데 알려줘도 되니까. 사실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예. 일반인하고 그건 검사하고 좀 구별이 돼야 돼요. 아니 일반인도 일반인이야. 알려줄 의무는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도 검사가 이렇게 하는 게 괘씸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검사도 알려줄 의무는 없죠. 아니, 그리고 없다고. 헌법적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꼭 뭐 알려주라라고 강제할 수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 인멸죄가 당사자한테는 적용 안 되잖아요. 그리고 증거 인멸도 아니에요. 내가 내 핸드폰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거는. 아무튼 다 알려주지 맙시다. 뭐하러 수사하고 이래요. 그래놓고 뭐 검사를 합니까? 아니, 근데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알려주면 제일 간명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뭐 사실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 수사는 국가가 자기의 그 능력으로 하는 거지. 모든 국민이 수사에 막 100% 협조해야 그게 되고 일반 이런 게 국민이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검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도 자기가 처벌받을 위기에 있을 때는 방어권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바로 떳떳하면 뭐 처벌 왜 받습니까? 바로 아니 떳떳하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예를 들면 뭐 법적인 절차 안 거치고 저는 너 모든 걸 다 이해가 안 오픈해라는데 된다는 이게 말이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일반인하고 검사 구별이 돼야 돼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국회의원은 어떻고 공무원은 어떻고 나머지 뭐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다뭐 아니 검사하지 마요. 나가서 그냥 검사하지 말고 나쁜 짓 하고 가리라고요. 여기 아니 여기서 검사가 스톱. 저도 나쁜 짓 하는 거 좋은 건 아니지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아주 뜨거운 의제를 던졌군요. 아니 저는 전 절대 아니 이해가 안 검사도 됩니다. 자기 사생활에 있어서는 그 프라이버시권 아니 그러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근데 바로 그건 다 막잖아요 그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다 꼭 막고 있는 다른 거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 같잖아요. 이제 제가 던졌던 그 의문이자 문제의식은 아니 공무원도 당연히 사생활이 있죠. 사생활을 그럼요. 보고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아닌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 그래 아니라 그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물건이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사생활에 담겨 있는 기기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 수행의 결과물이 담겨 있는 기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우리가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공적인 폰을 지급을 하고 국가에서 업무 그리고 개인 휴대폰으로는 업무를 절대 하지 마라. 업무적인 내용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업무상 관련된 거는 업무 폰으로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개인 휴대폰도 업무용으로 섞어 쓰니까 개인 휴대폰 언제든지 내놔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또 급 궁금해지는 게 하나 더 네. 생기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공무원도 지원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공무 예. 전화를 전 쓴다고 저는 그거 잘 모르거든요. 만약 그게 있다면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통신비까지 지원된다면 더더욱이 그런 거 아닌가 당연하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회사들에서도 법인폰을 주는 게 이게 단순히 복지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는 어차피 잃어버렸을 때 뭐 그 이메일도 다 수사 협조하지 폭파시킬 수 있고. 않잖아요. 그러니까- 않는 걸 갖고 공수처를 뭐 능력이 없느니 있느니 칼 것도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아이폰 쓰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던졌던 거는 지켜보는 입장에 너무 답답해서. 답답해서 아니, 그래요, 그럼요. 그냥. 저도 답답해요. 그걸 내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저도 내 가지고 그렇게 막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예. 떳떳하면 떳떳하고 자기도 수사하는 입장 아닙니까? 네. 떳떳하면 그 휴대전화 내고 사생활 부분은 빼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떳떳하면 다 밝히라 이런 논리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국민이 진술 거부권이 있고 모든 국민이 헌법적으로 그런 방어권이 있어요. 알겠어. 떳떳하면 다 밝히라는 그래 얘기는 말하면 뭐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떳떳한데 변호사 왜 선임하냐 다 이러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예. 여기서 스톱.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각차만 여기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손준성 검사의 윗선이 정말로 있었다면 윗선을 밝혀낼 수 있느냐? 이건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단계도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손준성 검사가 지금 휴대전화 거부하고 모든 걸 거부하는 건 딱 하나예요. 혹시나 있다면 그 윗선이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윗선을 그러니까 뭐 수사를 통해서 못 밝혀낸다면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대중적인 화두로 넘어가는. 그러면 손준성 그렇죠. 검사는 그냥 뭐 자기한테 뭐가 득이 된다고 저짓을 했을까? 뭐 그냥 이런 그 여기에 맡기는 정도만 거다. 네, 하고 정치적인 말아야죠. 논쟁의 영역으로 네.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마 구속영장을 좀 무리하게 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손준성 어차피 협조를 안 하니까 구속이 되면 신병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더 얘기를 하고 최소한 자백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최소한의 자백도 안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혀 부인하지 않고 기억 안 난다는 걸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몸통이나 자기 윗선을 얘기할 리는 1도 없는 거죠. 지금 단계상.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손준성 검사를 어제 소환 조사했고 뭐 오늘 김웅 의원을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한다면 그렇다고 윗선은 그러니까 그 이상의 윗선을 다시 추가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거의 네, 없죠. 없어요. 네. 이제 뭐 그러니까 기소를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게 금명간에 결정 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웅 조사 후에 저는 바로 기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러면 오히려 약간 이건 좀 정치적인 영역인데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너무 윗선에 대한 수사를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배임 관련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이 정도고 윗선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뭐 예를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면 윤석열 후보를 지금 상황에서 소환 조사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그렇다고 봐야죠. 뭐 그리고 대선 소환 조사 했다가 나중에 기소도 못하면 사실은 거의 무슨 선거운동 해주는 셈인데 결국은 수사 네, 안 패턴은 하겠죠, 똑같아요. 저희도 수사를 해보면 중간 단계에서 자백을 받고 다른 걸 부르는 거거든요. 그 순서라는 게 있는데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물증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물증 앞에서도 아주 철면피로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통상 같으면 이런 물증 보면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막 엉뚱한 완전 말도 안 되는 막 임의로 막 돌려가지고 뺑뺑 돌다가 0.00001%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전이 안 됩니다. 거기 만약에 자백을 하면 다시 윗선을 얘기하는 게 수사 패턴인데 중간에 팍 막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또 못 본 몰입니다.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 이게 패턴이 지금 진행되는 패턴이 아주 비슷합니다. 대장동 수사가 그런데요. 네. 엊그저께 김만배, 그다음에 정민용, 네. 남욱 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실질 심사. 오늘 실질 심사가 있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결국은 이 대장동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이 그 요 국면은, 화천대유 요 4인방 국면은, 예. 사람들한테 네, 대해서는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예. 마무리 국면이라 봐야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정영학은 왜 빠졌을까요?
이건 아마 수사 협조 부분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그리고 겁니까? 모든 진짜 배임죄 잘 빠져나가는 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 있다고 하는. 똑같이 빠져나갔었거든요. 네. 그때도 남욱은 기소가 돼가지고 1심, 2심 받고 나중에 무죄를 받았었는데 실형 받았다가 어쨌든 정영학은 빠져나가는데 패턴은 똑같아요.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사람이고 배임죄 구성도 아마 정영학의 진술을 토대로 해가 구성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 협조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영장 내용이 대충은 좀 그 언론 보도를 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은 되게 배임죄가 핵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7가지 조건,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뭐 추가이익 환수 안 하고 건설사를 배제해서 화천대유 쪽에서 그 시행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유동규 쪽이랑 짜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뭐 했다. 이런 게 배임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검찰도 요새 되게 많이 뭐랄까요, 좀 무시를 많이 당했잖아요. 뭐 구속영장도 기각도 되고 뭐 휴대폰도 뭐 못 찾고 뭐 난장판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쫄려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구나. 조금 이제 위축돼서. 네, 위축돼서 신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임죄 액수 같은 거는 최대한 많이 줄여 놓은 것 같고 네. 곽상도 50억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뺐대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걸 왜 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니면 아니 영장에 안 넣겠다 추징 이런 보장 거. 신청해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빼요? 저도 이해를 못.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보고 나중에 다시 또 음.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배임죄만 들어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영학 입으로 구성된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요. 사업 자체를 계획한 사람이 정영학입니다. 정영학과 정영학 녹취록 따라간 거 두 개 아니에요?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별로 검찰이 좀 자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처음에 사실은 그 유동규 기소할 때 배임을 뺐었거든요. 거기에 근데 언론에서 배임죄도 빼고 특검 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뒤늦게 이제 또 배임죄를 슬쩍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배임죄 내용을 보면 네, 몸통은 유동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유동규 밑에 정민영이는 35억 정도를 받고 유동규는 지금 8억인가 5억인가 받고 아, 몸통이 뭐 적게 받고 뭐하러 이걸 합니까? 에이, 약속을 엄청 네, 받으셨겠죠. 논리 구조가 지금. 맞지 않고요. 예. 논리 구조가 상당히 맞지 않고 원래 큰 돈은 나중에 받습니다. 배임죄 자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다 안 된 배임죄를 하는 게 맞거든요. 내 뭔가 사업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 뇌물 같은 것들이나 특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근데 뭐가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임죄다라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건 회사도 마찬가지. 대표이사 뭐 주주한테 배임죄 됐다 이런 것도 많은데 그 배임죄 기소를 해봤자 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근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간급공사는 거의 다 배임죄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저는 제 얘기는 그래요. 이런 논리도 많이 간다면 이거를 해가 유죄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나 지자체나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약간이라도 그 민간에서 돈을 많이 얻거나 수익 얻게 되면 그래서 배임죄가 어렵다는 건데 무리한 논리 구성이 꽤 많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입니다. 이제 몸통이 어떻게 몸통을 유동규로 설정하느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네, 지금 이걸 배임죄로 거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전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 논리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전선을 잘못 설정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유동규는 나쁜 놈 맞죠. 유동규는 나쁜 놈이고 이제 거기서 이재명 지사가 연결이 되냐 안 되냐가 유동규가 문제지. 착한 놈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은 그렇죠. 근데 없습니다. 유동규가 배임이 안 될 수가 없는 게요. 방금 전국의 모든 간급공사 얘기하셨는데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나의 사익 추구 없이 했는데 실수로 전마들이 돈 많이 먹었다. 그거를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럼 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내가 돈을 먹었고 내가 1억이든 2억이든 1,0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사익을 추구하면서 공익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저쪽 다른 민간 사업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줬다고 당연히 아니 배임이죠. 유동규는 뇌물죄가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유동규가 잘했다는 말이 절대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유동규가 뇌물이 되면 이 사업 뇌물의 자체를 액수라고 배임죄로 봤다는 게 저는 조금 무리라는 아니 거예요. 뇌물을 받고 저쪽에다 처음부터 유리하게 해주면 그 당연히 배임이죠. 이거 시작 자체가 처음부터 이재명 잡기 위해서 이재명 뭐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하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유동규까지만 갖고 더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배임을 간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구조라면 제 말씀은 예. 이런 모든 관급공사나 이런 구조 자체가 대부분 그런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뭐 발주하거나 뭐가 조금이라도 민간한테 이익을 많이 준다 그러면 다 배임죄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행자는 아니지만 좀 잘라서 여쭤보자면은 이재명은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하나도 이익을 안 봤으니까 이거는 이 구조 자체는 배임이 아니다라고 친다고 쳐요. 저는 그거에도 반대하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후보. 예. 근데 그러면 유동규가 배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말씀은 이런 구조가 된다, 배임이 다 된다라고 구조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유동규는 배임이 되잖아요. 돈을 뇌물이 받았으니까. 된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뇌물 받고 저쪽에 아니, 유리한 구조를 짜줬으면 그게 배임이잖아요. 내가 못나고 있는 기관이 구속영장에 아니고. 기재되어 있는 거는 그 배임 혐의, 유동규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그러니까 빠졌고요. 아니 들어가 기소가 있어요. 추가 기소가 됐어요. 유동규 아니, 구속시킬 때는 들어가 있어요. 추가 적용이 됐죠. 영장에는 기재가 됐다가 최초 기소에는 빠졌다가 추가 기소에 지금 추가 다시 기소에 넣었죠. 들어갔습니다. 특경가방사 네. 뭐 배임 혐의. 저는 배임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더 조사가 진행돼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의라든지 이런 측면이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계약 당시의 체결할 때 기준으로 이 사람이 기준으로. 뇌물 받고 이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줬으면 그게 배임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 유동규가 되고 안 되고는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의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계약 자체가 배임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 또 하나 그러면 뇌물죄 있잖아요. 네. 뇌물죄 수사가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되고 있죠.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봐도 곽상도를 비롯한 50억 클럽도 수사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사실은 이거 제일 큰 핵심 배임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동규랑 짜고 그 공사에게 불리하고 이 김만배 등에게 유리한 구조를 설정하고 나서 이게 나중에 돈도 많이 남을 것 같고 문제될 것 같고 하니까 또 이거를 유리하게 잘 끄고 가기 위해서 이미 좋은 세팅인데 어디서 이상하게 바람 불어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뇌물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질문 하나 네네.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줄기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배임, 네. 하나는 뇌물. 수뢰. 뇌물.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뢰죄는 거의 건드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임 부분만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검찰이. 네. 그러면 수사의 방점을 여기에 찍은 것은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측면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환경적 요인, 대선이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먼저 이걸 정리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 없습니까? 후자라고 봐요. 정상적인 수사 패턴이면 배임죄를 제일 늦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러면 천 변호사는- 후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배임과 관련된 논란이니까 일단 그것부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예, 넘어가는 저는 거다. 그렇게 보고 일반적인 패턴이면 지금 계속 뭐 배임 이거는 사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죠. 우리가 뭐 예, 말할 우리가 건 없고 추정인데. 배임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배임죄 논리 구조상 가장 마지막에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떨어뜨리는 게 뇌물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마 저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이 정영학 녹취록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녹취록에 있는 거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물죄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곽상도 의원 50억 받았으면 그 아들 보고 줬다 그러면 사실 코웃음을 칠 일이니까 죄가 있지 이렇게 보는데 뇌물죄도 나름대로 그 대가성을 특정을 해야 돼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보도 나온 네. 거 보면 뭐 하나 컨소시엄 깨지는 걸 막아줬다 뭐 이런 그렇죠. 보도가 그런 나오고 식이겠죠 아마. 예. 그거를 더 저기 정황적인 거 말고 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내야지만 직무 관련성을 찾아내고 뇌물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법 논담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네. 관찰을 하면서 야 이건 거의 평행 이론 비슷한 거 아니냐. 고발 사주 수사와 예. 대장동 수사가 거의 평행 이론에 입각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두 분이 한번 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사가 일단 남이 그러니까 떡을 그러니까 일단 입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은 그 조성은 씨가 녹취록. 폭발을 안 하고 했던 그거가 있으니까 됐고 네. 여기는 정영학 녹취록부터 시작이 됐어요. 뭔가 발굴한 게 아니라 떠먹여줬어요.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둘 다 빠꾸 맞았어요. 빠꾸가 뭡니까 그래도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영장 기각. 기각됐어요. 죄송합니다. 요건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 면이 구겨졌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최종 윗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둘 다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진짜 비슷하죠. 똑같지 보면.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이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제 대장동 고발 사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검찰은 공수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는 검찰 대장동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서로 퉁치려고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싸이 훔치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이건 너무 나간 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나눠서 먹고 있다.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자. 예, 약간 맞더라도 같이 맞고 그래야 덜 아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 부분 정말 100% 공감을 하는데 그걸 만든 요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이 만든 것 같아요. 그 공수처나 검찰이 만든 게 아니고 예. 언론이 그런 어떤 환경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예를 몰아갔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니까 천 변호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발 사주 쪽 입장은 더 물증이 명확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장동께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쌍방이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기도 못하고 있네. 우리도 못해도 되겠지. 해봤자 안 되겠지. 더 나가면 큰일 나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저는 않을까. 뭐 완전 평행- 다른 의견입니다만. 평행 레일을 그러니까 언론이 깔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이 근데 뭐 우리가 디테일한 걸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굴 할까요? 되게 미운 사람 이명박이 이명박 밑에 있는 사람이 그쪽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 그쪽에서 미워하시는 이제 이명박 안 미워해요.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네.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뭐 600억이든 1조든 뭐 700억이든 모르겠어요. 돈 받아 먹고 인허가 하는 거 도와줬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셨을 때 이거 이명박이 관여 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네.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해도 네. 돼요. 진행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됩니다. 아니 쓸데없는 얘기가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이명박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 노태우 씨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빈소 장면을 보다 보니까 상주 옆에 이따만한 조화에 대통령 이명박. 저도 그거 봤어요. 누가 하는 건가 저거. 그래, 야, 예. 저분이 지금 저기 계시는데 별걸 다 챙기고 계시는구나. 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 지금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편지 쓰면 다 답장해 주신다잖아요. 그거가 있긴 하더라고요. 되게 아마 시간 많으시니까. 밑에 분이 오히려 그렇게 예. 해석을 해야 되나? 예. 혹시 부조 안 되면 저 하안 하나 보낼락 하는데 좋아 가능하냐고 이렇게 접견 갔을 때 얘기하면 오케이 보내세요 뭐 이래가지고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계속 이어가지고 놀랍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감을 언론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두 사건을 같이 보기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아니 지금 말하는 진행 것처럼.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아니 그래서요. 처음 진짜 뭐 시작 짠거 자체는 같이 비슷하네, 다른데 진짜. 지금 진행자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지지자는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이쪽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잘못됐다 생각할 거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장동에 보는 시각 또 고발사주 보는 시각 어떻게 딱 정해져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고 뭐 우리 같은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봤자 사실은 더 설득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도 이제 사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구분돼 있어서 그렇죠.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유동규 씨가 이거 인허가 하고 뭐 아무튼 이 사업 뭐 이거 본격화하기 전에 초과이익 환수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기 전에 이재명 지사랑 같이 뭐 해외에 출장을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 사이드 사람들은 아유 출장 가서 거기 뭐 외국에서 뭐 그 위스키 한잔 하면서 이거 계획 다 짰네 이런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고 뭐 다 그런 식이라 지금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 이제 보도가 쪼각쪼각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본질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보는 지금 말한 것처럼 둘이 같이 갔으면 같은 편이지라고 그냥 아니, 둘이 같이 몸통이겠지. 같은 편은 맞죠. 예를 들어서 솔직히. 아니 예. 예를 들어서 아무튼 예, 뭐. 그래서 결국은 평행인 게 두 사건 모두 미완이잖아요. 수사가. 그렇죠. 예. 결론도 사실은 그래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봤을 때는 오늘 뭐 사법논란 결론일 수도 있는데 고발 사주도 그 손준성 정도에서 뭐 기소가 되든지 끝날 것 같고요.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배임죄를 검찰이 추가할 수 있다 예단하지 마라고 했지만 그거 자체가 더 궁색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는 견제의 관계는 왜 이렇게 하모니를 내냐고. 아니, 거의 또 한- 적절한 하모니를 내고 그죠. 있어요. 또 한 가지 평행이론은 양쪽 다 뭐가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손준성이 입을 열거나 그렇죠. 유동규가 입을 뭐 열거나 얘기를 해야 되죠. 뭔가 오케이. 예,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중간 사람들이 입을 열어야 뭐가 풀린다는 것도 입에 막혀 평행이론이죠. 있다라는 네. 것도.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유동규가 예를 들어 돈 받아서
이재명한테 갖다 바쳤다. 이재명 후보한테. 그럼 또 처벌받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대선 가면 안 되죠. 두 사건의 평행이론은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어디 가서 쓸 때 인용해 주세요. 꽤 그럴 듯한데요. 이렇게 다 그죠. 불도 안 돼요. 어. 제가 봐도 그럴 듯해요. 그잖아요. 사실은 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못할 뿐이죠. 또 저렇게 넘어가네.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평행이론이라고. 저작권료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평행 이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못할 저작권료 뿐이지. 많이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보쌈 먹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두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네. 어디 가서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같아요. 아유, 아니 같아요. 진행이 진짜 딱 너무 막혀 있는 것 비슷해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못 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실 거 없으시고요. 네. 예, 뭐 다음 주에 또 하죠 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양쪽. 다 요것도 사건 다. 영장 예측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예측 너무 좋아한다. 해봐요 그래서. 해봐요. 또 기각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그 세 사람 네. 그 세 사람 대장동 중에 3인방. 다 영장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서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네. 보세요. 그럼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영장이 그 발부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하면 하면 안 되지만. 뭐야? 그리고 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자꾸 들어요. 뭐 디테일한 거 알 수가 없어서 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건데 이재명 지사가 배임죄가 아닌데 왜 나만 배임죄냐 뭐 이러고 그렇죠. 있다고 네, 하는데 글쎄요. 근데 셋 다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셋 다 기각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발부될 것 같아요. 셋 다 발부된다. 예, 왜냐하면 이거 한 명은 발부시키고 한 명 안 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 가지고 저는 다 할 것 같다. 저는 뭐 예. 빠져나갈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오케이. 네. 뭔가 들으신 얘기가 있어서 저렇게 확신하는 것 같은데. 뭐 들으신 얘기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쪽에 뭐 오늘 또 알겠습니까? 기자들한테 전화 받는 거 아니야 또? 뭐 그냥 제 추측이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럼 이 예측했으면 저것까지 해야지. 그러면 저기 그 고발 사주는 누구 기소할 것 같아요? 손준성 기소죠. 한 명? 김웅도 기소할 걸요 아마. 김웅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은데요. 한다? 공범으로 묶어서. 예. 그래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저기 수장관실 그 두 명은 뭐 열람하고 했다라는 두 명은 특정 안 되면 쉽지 않을 특정 안 거예요. 되면 나중에 기소하겠죠. 추가로 하든지 뭐 하더라도. 기소하기 아무튼 그러면 손준성, 김웅 두 사람은 기소가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참 일단 그리고 자꾸 예측하시면 저도 피곤해요. 기자분들이 나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박 변호사님 뭐 알고 하시는 소리래요? 아니, 막 알고 하는 이런 게 거 아니에요. 물어본다니까요. 전혀 알고 하는 게 저한테도. 와, 되게 유명. 사이드 취지 대석이 됐군요. 그러니까요. 이야. 뭐 대기실에서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없어요. 지금. 이야. 기소는 뭐 손준성은 될 것 같다. 그래요? 곧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사법논단 진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예측이 맞아야 돼. 그거는 맞겠죠. 불기소하진 않겠죠. 생각해보니까 손준성은. 김건희는 지금 아직도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그거는 제가 말할 무렵에 영장이 기각되고 그 한 명이 지금 이모 씨죠. 그분 잠적하는 바람에 조사가 그런 막혀버렸어요. 식으로 따지면 알았어요. 그런 변수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잠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당당하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니요. 위축되네. 아니, 예. 잠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렇게 뻔뻔함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잠적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잠적합니까? 어떻게 뭐 산에 들어갑니까? 들에 들어갑니까? 어디 한번 좀 그 추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사람만 잡으면 김건희는 그 잡는 즉시 바로 다음날 소환 조사입니다. 네, 그럼 저도 얘기했어요. 뭐 물증만 찾으려면 모든 게 다 유죄 입증이 가능하죠. 그렇죠. 손준성이 입만 열면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사법논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